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네. 몇 달 남지 않았는데요.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숙박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가지고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올림픽 기간에 1박 기준 최소 30만 원부터 심하게는 100만 원까지 부르는 숙소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물론 성수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100만 원은 좀 심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비성수기와 성수기의 가격 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야,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 에스테스 파크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콜라도에 덴버 위로 가면 한 2시간 정도 위로 가는데 거기도 5, 6, 7, 8, 9월까지는 성수기로 해서 웬만한 모텔 우리가 알고 있는 라마다인이나 이 정도 되는 이제 모텔이 있거든요. 그런 모텔 가격이 데이지인 이런 모텔 가격이 평소보다도 3배에서 4배까지 뜁니다. 평소에 한 70불 하다가 특급 호텔은 아닌데 100불 의뢰급 부르는 게 값일 정도죠. 휴가 기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런 국립공원에 있는 모텔들은 6개월 벌어서 나머지 6개월을 또 생활을 합니다. 겨울이 되면 가격이 방 하나에 40불, 50불 이렇게 또 떨어져요. 택도 아니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게 정당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평창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평창 올림픽이 열릴 때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르는 게 걱정이 아니라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가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수기, 비수기 나누어서 평창까지 가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평창의 어떤 유락시설이 있을까, 그런 요인이 있을까, 그게 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성수기, 비수기 요금이 갈리는 건 맞는데 이게 정도껏 가는 게 맞다. 그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서 어떤 룰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예,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평창 올림픽 100일 앞두고 있습니까? 네, 내년 2월 9일에 개막해서요. 네. 오늘 또 딱 100일 남았습니다. 예, 성화가 도착했습니까, 오늘? 네, 평창올림픽 성화가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저도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그 성화가 1회 올림픽이 열렸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지난달 24일에 체화됐고요. 네. 또 어제 평창 조직위에 이양됐는데요. 또 안전 램프에 담겨서 또 전세기에 실려서 그 피겨퀸 김연아 등과 함께 오늘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 성화가 한국에 온 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예. 30년 만입니다. 예. 오늘 성화 봉송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성화가 오늘부터 101일 동안 7,500명의 주자가 2,018km를 달리는데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7,500명이라는 그 주자의 숫자는 또 남북한 7,500만 결례를 상징하는 숫자고요. 네. 2,018km는 올림픽 해를 의미합니다. 또 오늘 피겨 선수 유영이 첫 주자로 나섰고요. 네. 그리고 국민 MC 유재석과 가수 겸 배우 수지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는 예. 이상화 등이 동참을 했고요. 예. 또 개막일인 내년 2월 9일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빌 예정입니다. 저는 이런 성화 봉송을 할 때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국민에게 알려진 분들도 물론 나오면 좋겠죠. 근데 숨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방관 분들이라든지 경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좋을 것 같은데 들어있겠죠. 7,500명 안에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일반인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의미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축구 선수 중에 그 경기 중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선 신영록 선수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반인들에게도 좀 기회가 또 주어질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돌죠, 그죠? 네, 그 제주도에서는 좀 특이하게 그 성화 봉송이 이루어지는데요. 또 해녀와 해저 탐사 로봇을 이용해서 또 수상 봉송도 펼쳐지고요. 또 통영에서는 또 거북선에 성화가 오를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성화봉 안에 숨어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그 평창 성화봉에는 그 영하 35도 그 남북 추위와 또 태풍도 견딜 수 있는 기술이 숨어 있는데요. 또 불꽃 분철구가 4개의 방벽으로 나뉘어 있고요. 내부에 열도 또 흐릅니다. 또 디자인적으로도 배자 형상을 본떴고요. 또 평화를 기원하는 뜻에서 하단의 막에는 또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청화봉송을 들고 판문점으로 뛰어가서 북한 병사한테 한번 쥐어줬다가 뺏어오면 어떨까요? 지금 성화봉송 7,500만 명이니까 대신에 대표로 한 사람한테 딱 건네줬다가 다시 달라오 이러면서 받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재밌는 아이템이긴 한데 이미 좀 정해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죄송합니다. 짓궂은 질문이었어요.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결국 7차전 가겠네, 그죠? 네, 그 다저스가 오늘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휴스턴에 3대1 역전승을 거뒀고요. 3승 3패를 기록하면서 우승팀이 내일 최종 7차전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다저스가 0대1로 뒤진 6회 테일러의 동점 2루타와 또 시거의 희생플라이로 역전에 성공했고요. 또 7회 피더슨의 솔로 홈런까지 보태면서 또 벼랑 끝에 탈출했습니다. 제가 이 월드시리즈 시작할 때 다저스의 피더슨을 주의해야 된다, 유심히 봐야 된다 이랬는데 피더슨이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초반에 홈런 맞을 때는 아이고 오늘도 이거 참 안타전으로 가는갑다. 오늘도 한 10개가 나오나 이러 싶었는데 의외로 3대1입니다. 네,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피더슨 선수가 또 하위 타선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만 홈런을 무려 3개나 때렸고요. 그리고 그 지난 5차전에서는 정말 점수가 25점이나 나오면서 굉장히 그 타격전이 펼쳐졌는데 또 오늘은 그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이 또 선발 리치힐 선수를 빨리 뺐고요. 또 불펜진을 효율적으로 돌리면서 또 소수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블렌더가 좀 아쉬웠어요, 보니까. 7차전은 내일 열리겠죠? 네, 내일 오전 9시 20분에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고요. 다저스는 다르비쇼, 휴스턴은 또 맥컬러스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또 양 팀은 또 그 에이스죠. 커쇼와 볼랜도를 또 불펜에 대기시키면서 또 총력전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또 커쇼 선수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27이닝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굳은 각오를 밝혔습니다. 다르비슈한테 이렇게 뭡니까? 덕아웃에서 홈런을 치고 난 다음에 양눈을 손가락으로 치켜 올려가지고 약을 올렸던 쿠리에가 조금은 긴장하겠습니다. 그죠? 네, 또 공교롭게도 내일 다르비슈와 구리엘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또 구리엘 선수가 또 이런 제스처로 인해서 또 내년 시즌 5경기 출전 금지를 당한 상황인데, 그래서 또 다저스 팬들은 또 다르비슈가 좀 서력을 해줬으면 하는 또 이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었다는 선수가 저런 행동을 했으니 참 얼마나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흥분하더라도 엔돌핀을 좀 줄여야지. 국내 프로야구 기아 김기태 감독 어제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시던데 그저께 보니까 재계약 하시겠네요? 네, 오늘 기아가 김기태 감독과 3년 총액 20억 원의 재계약을 했고요. 또 그제 한국 시리즈 11번째 우승을 이끌었는데 또 동행 리더십이 통했고요. 그래서 기아 구단도 또 그 프로야구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줬고 김 감독은 꾸준한 강팀으로 만들겠다. 또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요즘 프로야구 선수 중에 벤틀리 차 타고 다니는 분 계세요? 네.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프로스포츠 선수 중에 외제차를 타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좀 몸이 또 재산이다 보니까 좀 튼튼한 또 외제차를 타는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몸이 재산이라도 벤틀리까지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닙니다.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타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아이돌. 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막내들의 젊은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를 하는 이야기, 정치를 하는 청년 이야기, 주간 여의도 시간인데요.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의원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앞에서 제가 예고를 해드렸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이야기는 두 젊은 미래의 정치를 하겠다는 두 분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지만 개헌 이야기를 주제로 나눠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개헌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두 분 최고위원과 정책위원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발전위원회.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국정시정연설에서 개헌은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 국민투표 진행이 목표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먼저 이준석 의원부터 할까요? 개헌이 필요하죠. 지난 30년 동안 87년 체제가 이어져 왔는데 네. 그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 저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가 아니었나. 결국에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개발 시대에는 권력의 집중이라는 것이 유리한 지점이 있었지만은 네. 권력의 집중이라는 것이 가진 부작용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지난주에 중국 대사관에 중국 대사님이랑 이제 식사하면서 중국 대사 농담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네. 자기는 한국의 대통령제를 보면서 예. 오히려 중국이라는 어떤 중앙집권 국가의 어떤 상무위원들이 가진 권한보다 네. 그 중국 주석 있고 상무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권한을 좀 분점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예. 대통령이 너무 많은 권한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다. 웃기는 이야기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그 대사 저한테 좀 불러오세요. 그 현역 대사잖아요. 그런데 저는 느끼는 게 한국의 대통령제라는 게 지금 시스템을 나누려면 나눌 수도 있는데 예. 지금까지 한 대통령도 나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것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고요. 네. 저는 결국에는 새로운 헌법에서는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이라는 것도 하나의 화두로 꺼내실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 삼권 분립이라는 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예. 이 삼권 분립에 지금 사실 약간 금이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검찰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것들 네. 이런 것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대만이 하는 것처럼 대만은 5권 분립입니다 지금 네. 그런 식으로 좀 새로운 시스템을 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체육관에서 뽑던 대통령 시대를 종식시키고 직선제 개헌을 했습니다. 바로 87년 9차 개헌인데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면서 반독재나 직선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또 사회적 가치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개헌을 통해서 그 가치들을 반영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국민 기본권 강화에 대한 논의, 그리고 자치 분권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인데요. 네. 아마 차차 논의가 더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1987년에 비해서 경제도 상당히 다른 구조로 뛰고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고 국내 정치를 놓고 보더라도 그 당시와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정치적 형태를 띠고 있고 외교적인 역량을 놓고 보더라도 경제적 파워를 감안하면 우리의 외교 역량도 강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부가 어떻게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생활과 생존권을 지켜야 될지 또 국가는 어떤 방향으로 정체성을 살려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정 운영에 가장 힘이 실린 집권 1년 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제 6개월 좀 지나고 있는데 국민 여론 역시 이 개헌 찬성 쪽에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되기 전에는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그러니까 틀리죠. 정치적 의도가 당연히 틀렸었던 건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헌이 성사될 수 있을 걸로 봅니까? 6월 달에? 저는 우선 개헌을 하다 보면 쟁점 사안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가장 큰 것이 정부 형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죠. 현재 대통령제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4년 중임제 할 것이냐. 그런데 이 논의의 가장 시발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제도라도 임기 단축을 수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통령께 진정성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 잘하시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 정부 형태를 안으로 올려놓으려면 결국
결국에는 총선과 대선의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임기 단축 문제 같은 것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윤태 의원. 아무래도 이제 국회 개헌특위가 여야 36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서 1월 5일부터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지금 두 개 소위원회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권에 대한 부분, 경제 그리고 지방 분권. 그런 논의를 하는 기본권 1소위와 또 정부 형태와 정당 선거, 사법부의 논의를 하는 정부 형태 2소위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53명의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이 많은 자문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내년 6월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마도 주요 개헌 이슈로 압축이 되어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또 개정에 대한 투표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고민이 들고요.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또 적폐 세력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서 보수 정체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방금 두 분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개헌안에 대한 어떤 시점 또 개헌안이 표결까지 이르는 시점을 상당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아는 바로는 이 개헌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미 각 정당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형태로 아까 유준석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로 합의가 되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내각제로 갈 것 같습니까? 대통령 중심제가 계속 갈 것 같습니까? 결국 현재로서는 국회에 대한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어차피 결쳐된 사안이고 여론이 모아질 때는 항상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은 4년 중임제가 항상 이제 좀 높은 지지를 받았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4년 중임제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총선과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치권이 치열하게 이제 좀 붙을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게 이거는 헌법 개정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엔 선거구제의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같이 붙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4년 중임제하면서 다시 총선을 치를 때 그때 어떤 제도를 치를 것이냐를 이번에 정치적 합의로 해놔야 되듯이 나중에 법 개정 사안이라고 해가지고 늦출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 형태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주목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4년 중임제와 의원내각제, 의원집정부제 등의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국민 정서상 대통령제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이한 또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무총리가 있는 이런 특이한 제도들을 어떻게 바로잡아갈 것인가. 뭐 예를 들면 국무총리를 없애고 정무통령제로 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4년 중임제에 대한 지지와 선호가 높은 상황으로 이제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이제 진행되면서도 선거제도 개편까지도 같이 함께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방금 임기 단축을 얘기하시긴 했지만 임기 단축의 논의 좀 더 별개로 하고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와 소위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버무려서 지금 253대 47로 이루어져 있는 현재 국회 구성을 그러면 뭐 중선관위 권고안인 2대1의 비율로 200대 100으로 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이 300석의 국회 의석을 좀 더 확대시켜서 뭐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까지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정부 형태만 가지고도 쟁점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기본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욱더 첨예하게 갈릴 것 같고요. 아마도 그래서 아마 이 6월에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쟁점 사안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도 방금 자치경찰권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뭐 지방 조세에 대한 부분들 뭐 지방세와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어떤 재정과 중앙재정의 어떤 분담 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까지도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 형태에 대한 부분, 기본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좀 주요 이슈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런 과정들이 아마 이번에 국민참여 혹은 이 국민참여 배심원들에 의해서 좀 더 압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대통령께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굉장히 넓은 범위의 것들 외에도 좀 세세하게 들어가서 대통령제가 제가 생각할 때 국민들의 지지가 높을 것 같으니까 좀 더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개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관들이 사실 뭐 하는 직위인지가 좀 모호해져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거는 국무총리가 통할한다라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대통령 비서실이 방대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장관들이 미니스터가 아니라 원래 세크레터리거든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런 원래 체계가 대통령제인데 우리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제 수석으로 있는 사람들
놈들 아니면 비서관인 사람들이 사실상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고 장관은 말 그대로 이제 실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 사람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의 어쨌든 괴리 또 그리고 개선이 2개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예. 미국같이 대통령제 요소를 좀 강화하든지 아니면 이참에 아예 좀 뭐 청와대 비서실을 해체하든지 뭐 해체라는 건 정책 기능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보좌하기 위한 뭐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둬야겠지만은 지금 보면은 뭐 저 수석 한 명이 지금 장관 3-4명을 거의 컨트롤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사실 필요 없는 그런 직위가 돼버렸거든요. 뭐 이게 전혀 아까 계속 오해 살 만한 얘기이긴 한데 이낙연 총리님은 아무 관계없이 말하는 건데 황교안 총리도 그렇게 불필요하신 총리 분이잖아요. 자체가 항상 책임 총리 한다 그래놓고 유명무실해지는 게 그분들 개개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위치상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거는 해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네. 네. 아니, 다만 좀 이제 생각은 다른데요. 물론 미국의 정부 형태는 정부 통령제의 장관이 대통령을 보좌한 형태긴 한데 또 정치행정 이원론 쪽에 생각이 있는가 하면 이원론 쪽에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청와대와 정부를 좀 분리해서 정치행정을 분리해서 하던 이원론에 좀 입각해서 정부 형태를 구성했기 때문에 행정학적 개념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냐면 그 부처와 수석이 엮이는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수석 전략가 이런 형태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문화수석 이런 사람들이 문화부를 컨트롤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어떤 상하관계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오히려 직급은 장관이 높은 뭐 이런 불합리한 구조 자체를 좀 해소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장관이 더 힘이 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수석보다는 그러니까 왕수석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재인 왕수석 기억 못하십니까? 그건 뭐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네. 두 분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뜨거워질 때는 열을 식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3부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개혁 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